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4일 수요일 미국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 15개월 연속 인상했다가 이번에 처음 멈춘 겁니다.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로 한국은행도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마침표를 찍은 건 아닙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언제든지 추가 인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연말 목표 금리가 5.1%에서 5.6%로 0.5%포인트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만약 연준 위원들의 전망대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더 올리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는 2%가 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또한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가격이 올라지는 만큼 힘겹게 정점을 지난 물가에 다시 기름을 부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 한은 총재도 호주는 동결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안 올릴 줄 알았는데 지난달에 금리를 올렸다며 우리나라도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고까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금리가 이미 높은 수준인데 한 번 더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PF 부실이나 가계대출 부실 문제가 더욱 커질까 봐 걱정이기도 합니다.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6월 16일 금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경제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드릴 양효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쭉 소식들 돌아보니까요. 네. 반도체 산업 관련 소식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좋지는 않거든요. 예.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다는 희망적인 리포트는 조금 나오는데 이 중국 수출 위주로 크게 줄었고 반도체 재고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나온 통계를 보면요. 5월 수치가 나왔는데 1년 전보다 35% 정도 생산이 줄었고요. 10개월 연속 감소한 거고 메모리 반도체는 반토막이 나면서 전체 수출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역시 전 세계적으로 좀 수요가 부진한 탓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상치에 못 미치고 있고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사실 이제 긴 흐름으로 반복이 된다고 해서 뭐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의 10개월, 11개월 연속으로 지금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진 속에서 이번 주에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저도 기다렸던 소식인데 네. 다행인 것 같아요. 대중국 수출 규제가 일단 미뤄졌죠. 네, 올해 10월 이후에도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이제 중국으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계속 허용할 거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온 건데요. 지난해 10월에 앞으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를 이제 반입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제가 생겼었거든요. 네. 이 당시에는 한국과 대만 업체들은 당장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만 만들어 놓고 시행은 1년간 미뤄졌었습니다. 근데 그 유예 기간이 오는 10월에 끝나는 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유예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이 최근 미국 반도체 산업의 업자라고 합니다. 관계자들을 만나서 한국과 대만 기업에 대한 이 규제 유예 기간을 한 번 더 연장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좋아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뭐 공장 얼마나 지을지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데 어쩌다가 참 이걸 좋아할 일이 돼버렸는지. 네. 그래도 하여튼 우리 기업들 숨통이 좀 튀겠어요. 네, 이게 지금 우리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생산의 상당 부분을 이 중국 공장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당장 첨단 장비 반입이 안 된다고 하면 뭐 당장 생산은 가능하겠지만 결국 장비 업그레이드가 좀 어려워지고 그러면 결국 차츰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큰 걱정은 해소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아니고 물론 이게 유력 언론들이긴 하지만 이 보도들에 대해서 미국 상무부가 뭐 코멘트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과연 언제까지 연장을 해준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것인지도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이 다만 짐작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단어 중에 이 당분간 연장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연장도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한시적인 조치다 이렇게 우리가 미뤄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연장을 해주면 뭐 도대체 어떻게까지 하겠다는지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네. 뭐 그 기준들 이런 게 아예 없는 거죠? 일단은 연장을 해주고 예. 장기적으로는 예. 단기적으로 규제 유예해준 다음에 그 시간 동안 중국 내 첨단 장비 반입에 대한 자세한 어떤 규칙들을 가다듬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규제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규제 안 한다고 또 좋아할 일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참 이게 격세지감인데 예전에는 무조건 뭐 공장 옮기고 이런 것들 뭐 국제 분업 이런 게 미덕으로 여겨졌었는데 예.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법을 통해서 미국의 공장을 짓는 해외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이제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도 참 보조금이 참 좋아 보이지만 만약에 이 보조금을 받는 순간 예. 중국과 러시아 등 우려국에서는 반도체 생산을 확 늘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에 일명 이제 가드레일이라고 불리는 이 규제의 세부 조치들이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따라서 우리 업체들이 보조금을 받게 되면 중국 내 생산을 또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만큼 이게 어찌 보면 양쪽 다 챙길 수 없는 선택의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참 기술 개발해서 대만과 싸우기도 버거운데 규제는 규제대로 희한한 게 생기는데 네. 정말 황망하게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또 유출되는 시도가 있었어요. 네, 이게 이 소식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대부분 이제 경제면을 이렇게 보는데 이건 예. 사회면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중국에 빼돌려서 아예 삼성전자 디램 공장하고 똑같은 공장을 지으려다가 실패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야, 이 어떻게 기술 하나 세부적으로 빼내는 게 아니라 공장을 통으로 복제해서 짓는다. 이거 네. 저는 상상도 안 가요. 이 대담함에 놀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 문서 작업할 때도 예. 복사하기 붙여넣기 하잖아요. 예. 개별 기술 유출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 이렇게 공장을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제 복붙하다가 걸린 거는 처음입니다. 이 기술 유출을 뭐 어떻게 보면 주도한 네. 그 인물도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검찰에 따르면 이렇게 공장을 통째로 빼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수식어가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예. 디램 반도체 수율의 달인, 반도체 뭐 레전드 뭐 이렇게 명성이 높던 최모 씨인데 예. 최 씨는 1984년에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18년간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에서 일을 했는데 기술 대상을 3차례나 탔습니다. 야. 이후에 하이닉스로 이직을 해서 하이닉스 사장 후보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이후 최 씨가 이제 하이닉스를 나와서 싱가포르의 반도체 컨설팅 업체를 차리고요. 예. 대만의 세계적인 전자기기 업체 그리고 대표적인 혐한 업체로 알려져 있죠. 폭스콘이 네. 이 컨설팅 업체랑 8조 원을 투자하기로 계약을 하면서 음. 본격적인 유출이 시작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큰 돈까지 들어오니까 이때부터 공장을 아예 복사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군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사실에 보면은 폭스콘이 한 달에 한 70억에서 80억씩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을 했다고 하거든요. 야. 그럼 최 씨는 이 돈으로 국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출신 엔지니어들을 이제 영입하기 시작합니다. 예. 국내에서 주는 연봉이 한 2~3배씩 제시를 하고 파격적인 혜택 들이밀면서 빼낸 인재만 거의 한 200명 가까이 된다고 하고요. 이 반도체 인력들을 동원해서 삼성전자의 기밀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수사당국의 설명입니다. 인력이 수백 명이면 이번 유출로 손해도 꽤 클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최 씨는 폭스콘의 머리 글자를 딴 F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다는데요. 이 공장 설계 도면, 그다음에 BED라고 불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반도체 만드는 이제 클린룸을 만드는 예. 환경 조건들, 그다음에 반도체 8대 공정의 배치도 이게 다 이제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예. 이것들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두 삼성전자에서 30년 동안 쌓아올린 소중한 자산들이고 이 기술들의 가치만 최소 3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반도체 생산 현장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렇게 어디 외국에 공장이 똑같이 지어지면 네. 진짜 뭐 삼성전자에게 또는 SK 하이닉스에게 큰 치명상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치명상인 게 기술 격차를 한꺼번에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양산 단계로 가는 게 많은 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해소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이었던 거고 투자를 약속했던 폭스콘이 돌연 이제 자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결국 공장도 세워지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 씨는 별도로 중국 청두시에서 한 4,600억 원을 받아서 반도체 연구 시설을 만들었거든요. 이미 삼성전자 기술이 적용된 시제품을 생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스콘 공장, 양산 공장까지 완공이 됐다면
정말 우리 반도체 업계에는 이제 재앙에 가까운 타격이 될 뻔한 겁니다. 야, 말씀 듣고 보니까 중국과 격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기술 유출이 일어났다면 정말 치명적이었겠네요. 네, 일단 최 씨는 뭐 기술 유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전해졌고요. 수사 결과를 통해서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또 일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뭐 잠잠할만 하면은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난 4월에 이제 주식시장의 8개 종목이 무더기로 하한가를 낸 사건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이제 파생 상품 중에 하나인 차익 결제 거래라고 불리는 CFD를 이용한 주가 조작 사건으로 지목이 됐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또 5개 종목의 주가가 갑자기 하한가를 보이면서 야, 이거 제2의 주가 조작 사태 아니냐 이런 이제 불안이 커진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시세 조정 같은 거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는데 이번에 하한가를 보인 5개 종목을 보면 지난번 사태와 유사한 게 유통 물량이 되게 적었습니다. 예. 대주주나 경영진이 가진 주식을 빼고 나머지 주식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크지 않았다는 건데 아무래도 주가 조작이나 시세 조정에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게다가 또 하나 유사한 점은 2020년 이후에 거의 2, 3년에 걸쳐서 꾸준히 주가가 올랐다는 점도 비슷하거든요. 예. 거의 한 뭐 2, 3년 동안 400%에서 500% 넘게 오른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사태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른 점은 뭔가요? 다른 점은 지난번에는 소시에테 제네랄이라고 불리는 이제 외국계 증권사 창구에서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한가 사태가 시작이 됐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차익 결제 거래 CFD의 문제점도 지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국내 증권사 계좌에서 그것도 소수 계좌로 거래가 집중돼 있다는 그런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금융당국도 이번 사태 원인을 뭐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일단은 CFD는 아니다. 예.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놓고 있고 금융당국과 검찰이 지목한 거는 네이버의 한 주식 투자 카페입니다. 예. 이 바른투자연구소라는 곳인데 이 카페 운영자 강 씨가 그동안 꾸준히 카페에 추천했던 종목이 이 5개 종목과 겹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카페는 2012년에 만들어졌고 회원 수가 한 6,500명 정도 됩니다. 맞네요. 네, 근데 별다른 호재가 없는 종목이 2, 3년간 지속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바로 한 번에 주가가 폭락했던 배경에 바로 이 강 씨가 있다. 이렇게 수사 당국이 보고 있습니다. 표면상 말씀 듣고 보니까 그냥 긴 시간 동안 주가 띄워놓고 한 번에 싹 팔아서 네. 차익 챙긴 뭐 그런 거 같기도 한데. 네. 강 씨도 현재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예. 본인도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약간 유사한 점인데 예. 하지만 검찰은 강 씨 자택을 이제 압수수색했고 관련자들 강 씨 포함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강 씨가 이미 지난해 시세 조종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 원이 확정된 적이 있거든요. 결국 이번 수사가 끝나야지 이 주식시장도 사실은 이런 불안감이 조금 이제 사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앞으로 우리가 예금 이자로 우리가 뭐 돈 모으긴 진짜 쉽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 이게 필수 아닌 필수처럼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좀 빨리 신뢰가 구축돼야 이런 좀 뭐랄까 재미가 있을 텐데 맞습니다. 말이죠. 이게 개미 투자자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네. 이거 뭐 불안해서 무슨 주식을 그러니까요. 사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FOMC 금리 동결 관련해서 좀 말씀 주시죠. 네, 아까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의 금리 결정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이제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참 돌이켜 보면은 급하게 왔습니다. 미 연준이 작년 3월부터 10차례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한 뒤에 이번에 동결했거든요. 처음 시작점을 보면 연 0%에서 0.25%였습니다. 그러니까 10번 연속 올리니까 어느새 연 5%에서 5.25%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동결했으니까 이제 숨 좀 쉬나 보다 했는데 금리 동결하면서 발표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은 금리 결정하면서 앞으로의 금리 전망을 무기명 점으로 찍어서 도표로 만드는 이제 점도표를 발표를 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최종 금리가 5.6%면 야, 이거 2번 정도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진짜 큰일 나겠다. 네. 이제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일단 파월 의장도 올해 안으로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연준 위원은 없다. 딱 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결은 동결이지만 매파적 동결이었다. 이런 이제 총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이 파월 의장이 이번 동결은 이제 스킵, 그러니까 즉 건너뛰기라고 표현을 했다가 포즈, 그러니까 일시 멈춤으로 정정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다시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여지를 피력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이제 타다 보면은 기능 중에 연비 좀 높이려고 신호 대기할 때 엔진 꺼졌다가 그렇죠. 출발할 때 다시 켜지는 기능이 있잖아요. 예. 스탑앤고 기능이라고 하는데
앞서 호주, 캐나다 금리를 동결했다가 이제 끝났나 했는데 다시 올리기 시작한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도 물가가 안 잡히면 언제든지 시동을 다시 켤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주 경제 뉴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분기 전기요금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3분기 요금 결정한다고요. 네, 이거 참 지난달 16일부로 2분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당 8원씩 인상됐거든요. 4인 가구 평균 사용량으로 따지면 3,000원 정도 올랐는데 이번에는 3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합니다. 근데 대부분 생각하실 때 뭘 또 올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이 너무 늦었다. 그래서 40일가량 늦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이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까지 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안 제출하고 정부는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주 수요일인 21일 3분기 전기요금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근데 3분기 전기요금 정말 민감한데요. 이게 바로 7월부터 9월 그러니까 가장 더워서 에어컨 틀 때 매겨지는 요금이다 보니까 그만큼 인상에 대한 반발도 커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게다가 3분기 때 잘못 올리면 4분기에 바로 난방 수요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 입장에서 사실 2분기 때 그렇게 40일이나 늦어졌던 것도 2분기 때 안 올리면은 인상 타이밍 놓친다. 이런 논리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기 없는 정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있는 거고 산업부가 사실은 한국전력 적자를 감안해서 예. 그러면 올해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을 얼만큼 올려야 되냐 했을 때 추산한 게 이제 킬로와트 시당 한 50원 정도였거든요. 야. 네. 근데 지금 1, 2분기 다 해봐야 20원밖에 안 됐잖아요. 20원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러면 3, 4분기에 나머지를 30원을 더 올려야 이게 계산이 맞는다는 건데 예. 하반기에는 지금 이제 공공요금이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예상이 예. 되거든요. 뭐 지하철 요금이라든지 버스 요금이라든지 택시 요금. 그러면 물가 부담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전기요금도 동결이 될 거다라는 이제 전망이 굉장히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동결이 이번엔 되겠지만 또 결국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서 네.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한 일정도 나왔나요? 네. 2030 부산 엑스포 개최 도시가 오는 11월에 이제 선정이 되는데 예. 아직 뭐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이 다음 주 화요일 20일에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개최 후보국 4개 나라가 4차 경쟁 PT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하고 한국의 부산 이렇게 2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171개국 회원국이 투표를 하는데 여기서 표를 좀 많이 얻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PT를 잘해야 되고요. 근데 좀 희망적인 거는 지난 4월에 부산시가 PT를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있는 이제 파리 총회에서는 또 4차 PT를 또 잘 해야 된다는 거고 부산시는 엑스포가 유치가 되면 한 61조 원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추산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다소 좀 이렇게 부풀려졌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이번 이제 부산 개최 유치를 위한 예.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OECD 국가들과 경쟁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올림픽 월드컵 워낙 이긴 적이 많아서 네. 상대적으로 덜 걱정하는데 네. 이 사우디는 갑자기 엄청난 돈 써가지고 이상한 거 할까 여기 봐.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또 살만 형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살만 형님이 있기 때문에 현찰이 예.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예. 무차별 살포했을 때 우리 또 대응을 해야 되니까요. 예. 뭐 잘 되겠죠. 네. 예. 그리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 지금 논의되고 있죠. 네, 어제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어제 열렸었는데 일단 최저임금 금액을 두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큽니다. 그래서 노동계는 한 12,000원 정도, 경영계는 9,600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단은 평행선을 계속 보이고 있고 근데 여기서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업종별 차등 적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는 이 최저임금이 업종하고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거는 너무 이제 산업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유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3가지 이제 대상을 제시를 했는데 하나가 숙박 음식업, 그다음 편의점업,
택시 운송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좀 구분 적용해보자 이런 제시를 했고요. 이렇게 구분을 업종별로 하자는 뭐 근거들이 있나요? 일단은 아무래도 숙박음식업, 편의점, 택시 운송업계가 최저임금 적용을 많이 받는 업종이다 보니까 최대한 인상폭을 줄이려는 경영계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노동계 입장에서는 지금 가뜩이나 산업별, 직군별로 게다가 세대별로도 그 지금 이제 그 임금의 차이가 격차가 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업종별로도 차이를 주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거다. 그러면 노동자 간 임금 격차도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고 지금의 문제는 이런 임금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무질서, 어떤 불공정 사례 이런 것들이 더 문제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20일에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립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물가도 계속 오르는데 올려주십시오. 당연한 얘기고 또 업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데 나도 죽겠다 이런 입장이고 야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경제 이모저모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효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독일이 지난 수요일 사상 처음으로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걸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갑자기 공표가 되며 독일은 또 왜 그동안 안보 전략 이거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발표를 안 했던 건가요? 일단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독일이 갖는 위기감 때문에 이런 전략이 나온 거예요. 이 국가안보 전략이 사실은 2021년 12월에 울라프 숄츠 총리가 취임할 당시에 연합정부였잖아요. 그래서 이 합의의 핵심 내용으로도 언급된 바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자꾸 연합정부 의견이 안 맞으니까 연기되고 하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곁에서 겪으면서 독일이 안보에 대해서 느낀 바가 조금 큰 것 같아요. 일단 옆 동네에서 좀 큰 전쟁이 1년 넘게 지속되는 걸 보니까 야 이거 우리 군대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 아니면 그런 불안감도 높아졌고 경제적으로는 그야말로 정말 이번에 크게 새우등이 터졌잖아요. 그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을 좀 벗어나려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위기 왔고 또 가스관 같은 어떤 중요한 기반 시설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의문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공급망 문제에서도 뭐 중국 같은 그런 특정 국가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처했을 때 독일의 회복력이 얼마나 될까 하고 따져보니까 이거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내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일이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포괄적인 전략이라는 건 뭔가요? 이게 일단 이 전략이 문서화된 거로만 보면 한 76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국방, 회복력, 지속 가능성인데 이 중에 가장 핵심인 국방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또 나치 이런 그 흑역사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랄까 그런 부담이 좀 있어서 이 이후에 좀 평화를 추구하는 스타일을 좀 지향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항상 이제 우리는 나토 동맹,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과의 그런 안정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안전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안보에 대해서 전략을 짜낼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이번 전략에서 독일이 세운 국방 목표가요. 내년부터 국가 GDP의 2%를 국방비로 쓰는 겁니다. 이 2%라는 거는 나토 회원국의 목표치예요. 근데 이 수준을 채우거나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넘어서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 지금까지는 GDP의 한 1.5% 정도를 국방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국방 예산을 좀 올리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이런 지적은 나와요.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쨌든 새로 지출할 자금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 조달이 돼야 되는데 이 보고서 안에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좀 세부 전략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비판이 있고 결국에는 그러면
그러면 세금 인상이 답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이번에 특히 또 독일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명확히 어떤 개념적 정의를 한 것도 눈에 띈다면서요. 네, 이 문서에 우리에게 중국이란, 우리에게 러시아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있었는데 예. 일단 러시아에 대해서는 가까운 미래에 유럽과 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뭐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선택했고 다르게 보면 좀 상당히 과감한 정의를 내렸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원래는 독일이 인권이나 대만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단호하게 외교 면에서는 좀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도 중국이 무역 수출입에서 좀 중요한 시장을 독일한테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꺼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독일은 중국의 파트너이자 경쟁자이자 어떤 체제의 라이벌이다. 이렇게 칭하면서 중국과 등 돌리고 따로 가는 탈동조화,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아닌 원자재, 에너지, 무역 등 과도한 의존도를 줄여서 위험을 낮추는 탈위험화, 디리스킹을 원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한데 예. 네, 여러모로 좀 고민을 하고 신경을 쓰고 그런 것 같네요. 눈치를 보는 그런 거죠.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경쟁 요소가 늘어났지만 독일한테 여전히 중국이 없다면 좀 가장 시급한 세계적인 과제들 중에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독일 내 기업들한테도 물어봤을 때 정부와 같은 생각이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좀 줄여보자는 방침을 세웠고 다변화를 위한 관계 강화 대상국들을 좀 살펴봤을 때 한국을 가장 먼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한 솔직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중국이 국제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고 점점 더 공격적으로 지역 패권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 안정, 국제 안보에서 압력은 늘고 인권은 무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중국은 정치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경제적 자본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중국 언론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좀 앞에 말씀드린 파트너 이런 얘기보다는 중국에 대한 비판을 주로 다루면서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거보다 우리에 대해서 스탠스가 좀 강경해졌는데 말이 좀 강해졌다 하면서 좀 언짢아하는 그런 거죠. 근데 마침 다음 주에 리창 중국 총리가 그 올라프 숄츠 총리의 초청으로 독일에 와요. 그래서 정부 간의 협의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독일 정부가 따로 대중국 전략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항상 유럽 보면요. 우리나라와 협력하길 바라는 나라들이 정말 많은데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독일도 한국을 먼저 언급하면서 다변화되는 어떤 관계 속에서 한국을 중요시 여긴다니까 또 기대가 좀 됩니다. 자, 최근 중국 기술 기업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하던데 이건 무슨 소식인가요? 한 2년 전쯤 됐을 때 그 미국 월가에서 기술 투자 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 그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중국 기술 기업들도 시총이 막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미국 시장에서 중국 10대 기술 기업이 전체적으로 한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380조 원 시장 가치를 좀 잃은 반면에 미국 대형 기술 기업은 오히려 굉장히 크게 늘었어요. 중국 리오프닝 이후에 중국 경제 다시 회복되나 싶었는데 최근에 해외 투자자들이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이 좀 수익성이 좋은 대형 기술 기업 주식도 팔고 있고 또 중국 내에서도 가장 유명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지원도 좀 꺼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글로벌 운영사들이 그 펀드를 만들 때 중국 시장은 좀 빼고 구성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 전 세계 헤지펀드 운용사 포트폴리오들을 좀 분석해도 중국 주식 비중이 줄고 있고요. 채권 시장에서도 탈중국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미중 갈등이 점점 고조되면서 이게 정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중국의 대만 침략의 좀 현실화 우려 그런 게 있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바로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경제 성장에 대한 실망감 말씀 주셨는데 실제 보니까 요즘 중국 관련한 경제 지표들을 보면 이거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눈에 막 띄어요. 네.
이게 그 세계 공장이라는 그 중국이 리오프닝을 선언했는데도 중국 공장이나 뭐 광산 등에서 얼마나 생산됐는지를 측정하는 그 지표가 있는데 산업 생산 증가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4월에 5.6%였던 게 5월에 오히려 3.5%로 둔화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이나 편의점 같은 소매점 판매 변화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 증가율도 4월 수치보다 그리고 예상치보다도 낮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 내수 경기가 활발히 돌아가는구나 아닌구나 이걸 가늠할 수 있는데 네. 소비 심리가 그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뭐 무역, 대출, 주택 판매 이르기까지 수많은 데이터들이 중국 경제 모멘텀이 좀 약화되고 있다 이런 일관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지방 정부의 재정 어려움이 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는데 우리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내놓는 통계가 진짜가 아니다. 그렇죠. 그런 게 암묵적으로는 알고 예. 있는데 미국 리서치 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지방 정부의 부채가 56조 위안, 우리 돈으로 하면 1경이 넘을 것으로 와.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50%가 증가한 수치래요. 급증했네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늘어난 이유를 따져보니까 좀 리오프닝 하면서 경제 성장을 좀 지원해 보겠다고 과도한 인프라 투자, 개발, 그리고 아파트 건설 투자 이런 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근데 사실 경제가 성장하려면 좀 부채를 일단 일으켜서 투자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런 자본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통상 이 부채가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 이제 부채를 갚아서 줄이는 디레버레이징이라고 하죠. 레버리징이라고 하죠. 전환으로 됩니다, 이게. 그래서 경제가 다시 수축하는 과정이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축하는 과정인 디레버리징 움직임이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민간 기업에서도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중국이 다시 경기 부양책 같은 걸 내놓을 법도 한데요. 네, 그래서 이르면 오늘쯤에는 좀 부동산 내수 진작 등 위해서 금리 인하를 포함한 최소 12가지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일단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 13일에 이어서 어제도 정책금리를 낮췄거든요. 예. 이 정책금리라고 하면 기준금리의 기준점이 되는 금리인데 13일에는 단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 어제는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를 각각 0.1%포인트 낮췄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중국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받는 대출금리예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유동성을 관리하는 용도로 만든 장치인데 이 금리를 내렸다는 건 시중은행들이 보다 낮은 금리의 돈을 더 빌려가게 해서 시장에 돈을 더 풀어서 경제 회복을 유도하겠다는 뜻입니다. 경기 부양책이었군요. 예. 중국은 이렇게 어려워서 경기 부양책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 중에 이웃 나라인 인도. 인도는 상황이 좋은가 봐요. 네, 이 중국은 투자자들이 떠나는 추세인데 인도는 해외 기업들의 인도 진출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팬데믹 이전만 해도 대략 12개에서 15개 해외 브랜드가 매년 인도 시장에 진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2020년에 인도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 브랜드는 1개, 그리고 2021년에는 3개, 작년에는 11개가 진출을 했습니다. 이야. 그런데 올해 약 24개의 글로벌 브랜드가 인도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오는 브랜드들 뭔가 하고 또 보면 예. 뭐 이탈리아, 영국, 미국, 호주 등 뭐 어느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또 그리고 럭셔리 패션 브랜드, 네. 뭐 신발 유통 브랜드, 음료수 브랜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도의 경우에는요, 그 외국 법인의 경우 이 한 곳이 브랜드 하나만 유통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예. 뭐 루이비통 그룹이다. 근데 인도에 들어온다 했을 때 이 그룹이 가지고 있는 샴페인 브랜드 있잖아요. 예. 모에샹동, 뭐 패션 브랜드는 뭐 디올, 팬디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다 들여와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제 복수의 브랜드를 판매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파트너 기업을 선정해요. 현지 기업을. 그래서 그 기업과 동업하면 또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 또 규제에 맞게 브랜드 하나만 유통한다고 해도 인도 내에서 현지 기업의 도움 없이는 유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많은 브랜드들이 인도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해당 브랜드에 속하는 산업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인도 현지 기업들이 네. 어서 옵쇼 하고 이제 기다리고 좋아하고 있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에서 향후 수년 내에 해외 뷰티, 패션, 뭐 F&B 분야 브랜드가 기존의 인도 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더 많이 인도 내 매장을 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에 새로 진출하는 회사들의 산업군을 봤더니 뷰티, 패션, 뭐 F&B 어찌 보면 이제 인도도 슬슬 국민 소득 올라가기 시작하는구나라는 느낌이 있긴 한데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 진출 왜 급격히 늘리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인도의 소비력 때문이에요. 역시. 예, 인도의 그 도시들이 최근에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뭐 산업화,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근데 인도 도시 소비자들에게 의류나 화장품, 신발, 뭐 시계, 식음료 뭐 이런 해외 브랜드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시장에서도 향후 10년은 소비자 소매 능력에 있어서 좀 전성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예. 있어요. 그리고 인도에서 또 온라인 소매업 그 이테일 시장이라고도 하는데 네. 2027년까지 우리 돈으로 약 217조 원, 연간 한 25%에서 30%가 성장할 것으로 또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대기업들이 주목하는 게 아무래도 인도 내에 잘 사는 사람. 예. 고급 소비층의 잠재력인데 우리가 이제 뉴스로 자주 보는 거는 뭐 인도의 열악한 뭐 인프라나 환경 그리고 뭐 제조업 공장 그리고 빈곤층에 대한 얘기들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인도가 인구가 많은 만큼 예. 또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억만장자를 가진 나라기도 합니다. 부자도 많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통계 기준으로 인도의 100만 장자 가구 수가 향후 2026년까지 30% 증가할 거다. 호호호호.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하나만 더 보죠. 네. 재밌는 뉴스인 것 같아요. 비욘세가 스웨덴의 인플레이션을 올렸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비욘세가 이렇게 대단합니까? 이거 뭐 어떤 내용이에요? 그 비욘세가 지난달 5월에 그 10일, 11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월드 투어 공연을 했어요. 예. 근데 이 공연을 보려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숙박 시설, 식당들이 아. 가격을 올린 거예요. 근데 거의 한 매일 4만 6천 명 관객이 있었으니까 이런 사람들 다 숙소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 스웨덴에서 안 그래도 유럽 전체가 식품 물가로 올라서 힘든데 음식점 가격까지 올려놓고 가냐 하면서 이제 비욘세의 비를 붙여서 비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수치로 뭐 얼마나 올랐냐면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9.7%가 올랐는데 이게 4월보다는 하락한 수치지만 시장 예상치인 9.2보다는 훌쩍 웃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은 게 앞에 말씀드린 대로 호텔과 식당 가격이 전월보다 3.3%가 올라서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보통 이렇게 큰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예. 경제 통계가 일부 왜곡되기는 하는데 이런 단일 콘서트가 통계에 영향을 미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송경제 미니 콘서트도 경기에 물가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주말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en to the song here in my heart.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비욘세의 리슨입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일요일 7시 5분 주간 하이라이트와 지리는 경제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요일도 많이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It's only beginning to find release.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